안녕하세요. 오유경입니다. 세대를 이어가면서 계속 읽히고 또 재해석되는 책을 고전이라고 하는데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고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전을 한 권 골라서 읽노라면 곧 정신이 맑아지고 기분이 신선해진다. 그것은 나그네가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시고 원기를 회복하는 것과 같다. 어떤 책을 읽어야 될까 고민이 될 때 이렇게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도록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고전 한 권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의 주인공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문희상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대 국회 후반기의 수장, 문희상 국회의장. 촛불혁명을 제도적으로 완성하고 의회주의가 만발하는 세상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협치와 민생을 통해 신뢰받는 국회, 사랑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평생을 바쳐온 의회주의자다. 1992년 제14대 국회를 통해 정계에 입문, 의정부 지역에서 6선의 경륜을 쌓은 문희상 국회의장. 김대중 정부 정무수석, 노무현 정부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 전국 현안에 대한 분석력과 통찰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19대 국회에서 당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활동. 치열한 혁신을 통해 당 쇄신에 성공했다. 뛰어난 갈등 조정 능력으로 여의도 포청천, 겉은 장비, 속은 조조 같은 다양한 별명이 붙어있는 문희상 국회의장. 늘 여야 합의를 중시하는 의회주의자의 면모로 대화와 타협, 그리고 협치를 강조해왔다. 국회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최후의 보루입니다. 국회가 살아있을 때 민주주의도 살고 정치도 살았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감싸 안는 역지사지의 자세, 포용의 정치로 의회주의를 바로 세웁시다. 민주주의와 의회주의를 위해 30여 년의 정치 인생을 바쳐온 문희상 국회의장. 노노 안연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재경공이 정치에 대해서 공자님께 물었습니다. 공자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군군신신 부부자자.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며 아들은 아들다워야 한다. 너무나 간단한 진리입니다. 잘된 정치는 각자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한 것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의 삶의 지침서가 되어준 인생책 논어를 통해 정치인 문희상의 삶과 철학을 만나보자. 정치인의 삶과 발자취를 책을 통해 이야기하는 시간, 오유경의 인생 책방. 오늘의 주인공은 6선 의원이자 20대 국회 후반기를 이끈 문희상 국회의장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웬만한 분 오시면 안 떠는데 네. 오늘 의장님 오시니까 제가 잘못한 거 없나 갑자기 판관 포청천을 뱉는 것 같아서. 네. 20대 국회가 이제 곧 마무리가 될 텐데요. 한번 평가를 해주신다면. 글쎄, 임중도원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맡은 바는 아주 중한데 갈 길은 멀다, 그런 뜻이에요. 흔히들 일모도원이라고 그래서 날이 저무니 갈 길은 멀구나, 이런 말이 있어요. 시에는 네. 그렇게 나오는데 네. 원래 사자성어는 그런 거예요. 그 심경이에요. 아주 시원섭섭하다는 말이 딱 맞는, 국회의장을 끝내는 게 아니라 정치 인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뭐랄까, 자유로움을 느껴요. 그런 속에서 무지무지하게 아쉬웠고 야누스의 얼굴로 양쪽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 하루는 시원하고 하루는 섭섭하고 이런 식으로. 아쉬움이 크다는 건 뭔가 숙제 하나가 있는데 마무리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은데. 마무리를 채 못한 아쉬움이죠. 어떤 게 가장 아쉬우셨어요? 가장 보람찼던 날이 가장 아쉬웠던 날하고 겹쳐요. 검찰개혁, 역대 내가 2년 있었던 세 분 대통령이 모조리 평생 사업으로 주장을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김대중 예.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기까지 예. 세 분의 수건 사업이 검찰 개혁이었다고. 검찰 개혁을 앞세운 사법 개혁이었죠. 예. 근데 그 개혁을 이루려니까 만감이 교차하면서 꼭 그 소원을 이루어야겠다라는 집념 속에서 모든 욕은 또 내가 혼자 먹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예. 작년 연말 예. 연초에. 예. 근데 그래도 사명감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내가 그래도 떳떳하게 할 말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 들고 역사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했기 때문에 일을 해냈다는 예. 어떤 그런 좋은 감정이 있었는데 한편 그 순간은 내가 그렇게 주장했던 협치, 통합 이것이 다 무시되는 본회의장의 현장이었어요. 그러시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박수치면서 환호 속에서 통과가 돼도 저거 한데 그냥 뭐 악마구리 끌듯 반대하는 사람들이 와글와글 나서가지고 반대하는 속을 거기를 뚫고 올라가가지고 두들길 때 그 심경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또 그런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보람찼던 날이 난 가장 아쉬웠던 날이에요. 그런데 사실 의장님께서 평생 협치, 화합을 강조해온 행보를 보여주셨던 분이었고 그날 결단을 내렸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분명히 뭐 정치권에서야 여야 항상 공방이 있기 마련이지만 의장님을 계속 보아오셨던 국민들께서는 그 마음을 이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그랬으면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예. 고맙습니다. 해주신 분 오늘 만났네요. 예. 문희상 의장님 하면 예. 저는 배우 이한희 씨 외삼촌 이렇게 자동 반사적으로 예, 떠오릅니다. 예. 실제로 의장님께서 육군훈련소에 위문 방문을 하셨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혹시 탤런트 이한희 씨를 아냐? 예. 내가 외삼촌인데 이한희 씨가 날 닮아서 그렇게 예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진담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이렇게 대한민국 3대 미스테리 중에 하나라고 들은 것 같기도 그리고 하고. 나중에 이한희 씨가 예. 어느 이제 프로그램에 나와서 네. 패널들이 왜 그렇게 이한희 씨 관리를 열심히 하세요? 네. 이랬더니 이한희 씨가 저 관리 안 하면 저희 외삼촌처럼 돼요. 라고 얘기를 한 것도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의장님 하면 예. 저는 또 이 여의도 포청천이라는 그럼요. 이 별명. 저는 이 포청천이 제일 먼저 떠오르고. 그러니까요. 예. 예. 굉장히 또 청렴하고 예. 공정한 가운데 어떤 예. 일을 해나가는 제가 포청천 캐릭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예, 그런 별명도 기억이 나고 또 겉장비, 속조조 이런 별명도 있으시더라고요. 겉은 장비 같은데 또 속은 그 조조의 또 지략에 네. 능한 분이라는 평가도 있더라고요. 극찬만 받으신 것 같은데 혹시 지금 포청천이라든가 겉장비, 속조조 뭐 중에 마음에 드는 별명 나는 어떤 좀 거세요? 독특하게 생겼나 봐요. 예. 왜냐하면 모르셨어요? 중국에 가면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 예. 조상 같대요. 아. 그리고 별명이 전부 중국 사람이에요. 지금 어. 말씀하시는 사람도 다 중국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런데 나는 별명이 없는 사람은 인간미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특징이 없는 사람은 개성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예. 그건 정치인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죠. 난 예. 이렇게 생각해요. 예. 그래서 나는 오히려 영예롭게 생각하고 예. 별명을 불려줄 때까지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별명이 없으면 그건 재미가 너무 없죠. 그중에 어느가 하나 고른다. 예. 뭐 특별히 고를 건 없어요. 왜냐하면 생김새가 비슷해서 포천천도 실제로 내가 그분을 봤어요. 그 대만 배우인데 아. 씨름 대회에서인가 초청을 해서 그분을 예. 그때 인기 한참 좋을 때. 예. 근데 그분이 한국 정치인 중에 자기하고 닮은 얼굴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을 그럼 같이 초청해 줄 수 있냐 이래가지고 거꾸로 내가 거기를 불려갔다고요. 많이 닮았어요. 본인이 보시기에도 예. 많이 닮았어요. 그런데 예. 나하고 다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검은 분장을 해서 그렇지 하얘요. 두 분 같이 진짜 피부가 너무 좋고 잘생겨서 쉽게 얘기해요. 그리고 키가 나보다 한 20cm 커요. 그래요. 근데 화면에 보니까 큰 옷을 입고 나와서 그게 안 보이는데 예. 딱 내가 거기 가서 옆에서 딱 사진을 찍는데 닮긴 닮았는데 영 다르더라고. 주눅이 탁 들더라고. 그러니까 조조라는 별명은 그 생김새에서 온 건 아니잖아요. 장비는 생김새에서 온 거니까 네. 이해를 내가 할 수가 있어요. 조조는 좀 약간 간웅 같은 그 인상이 좀 나쁘잖아요. 머리가 좋은데 예. 아니 제갈공명이라 그러든가 그렇지. 왜 하필이면 조조라 그러는지 나의 어떤 그런 단면이 있는가 봐요.
그 별명은 제가 좋아하는 별명은 아니에요. 조조라고. 요즘 조조를 재해석하는 분위기가 많기 때문에. 예, 예. 자, 오늘 이제 문희상 의장님께서 인생책으로 고르신 책이 논어입니다. 논어. 허위평론가 논어 읽으셨나요? 대학 1학년 네. 때 제가 필수 과목으로 들어야 하는 게 유학이었어요. 예. 그래서 논어를 예, 심지어 그때 선생님께서 예. 논어를 붓글씨로 써오면 점수를 시험에 관계없이 A+를 주겠다고 하셔서 제가 그날부터 매일 밤마다 하기, 시습지 한문으로 예. 붓글씨를 썼던. 예, 그래서 아주- 그걸 썼던 예, 아주 남다른 좋은 남다른- 선생님을 만났네요. 그렇죠. 이 논어가 실은 예. 뭐 유학의 대표적인 경전으로 꼽히잖아요. 그렇죠. 중국의 그 춘추 시대의 사상가인 공자가 그의 제자들과 함께 나눈 이야기를 이제 예. 묶은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공자 시대 때 이제 펴낸 책은 아니고 음. 그 뒤에 제자들이 묶었기 때문에 네. 공자가 직접 이렇게 기록한 건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논어라는 그 제목이 붙었는데요. 여기에는 총 20편의 장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배움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하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이것처럼 개인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나라를 다스리는 것까지, 그러니까 한 개인의 수양부터 치세까지를 아우르는 자기계발서와 더불어 정치 철학이 함께 결합된,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인의예지라고 하는 그 개념이 여기에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는 그야말로 고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허위평론가는 진짜 훌륭한 스승님을 만나서 네. 논어를 보셨다면 의장님께서는, 이건 제 추측인데, 아버지께서 서점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혹시 그 영향을 받으셨나요? 아버님이 서점을 하신 게 아니라 네. 아버님은 교과서 공급서를 하셨는데 아. 서점을 필수로 하나 갖고 있었어야 돼요. 아. 그런데 이제 그 서점을 본격적으로 한 건 제가 했죠. 그러니까 논어를 서점에서 본 건 아니고. 그러셨군요. 예, 나도 선생을 잘 만났어요. 나는 중학교 때 뵀어요. 유명한 분이에요. 김창현 선생이라고. 예. 우리한테 고문을 가르쳤어요. 근데 특별히 이뻐하셨는지 네. 개동 집에 오라고 그러셔서 네. 18사략부터 가르치셨다고. 열심히 배웠어요. 한 친구하고. 아. 돈은 그 친구 아버님이 되시고. 네. 나는 따라다니면서 배우는데 네. 뭐 대단한 대가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특별히 오늘 인생책으로 꼽은 이유는 어디 있으신가요? 나의 인생에 거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주고 있는 책이 논어예요. 그건 기독교 신자한테 바이블이 갖는 그런 생명력보다 더해요. 나한테는 사실 네, 솔직한 네. 얘기가. 네, 네. 나도 가톨릭 신자이긴 한데 고전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의미가 살아서. 더 큰 종교적 의미까지 부여되는 거니까. 그래서 말씀하실 때 그 많이 공자님 인용하죠. 말씀 많이 인용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혹시 몇 번이나 읽으셨는지 기억하세요? 몇 번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필요할 땐 보니까요. 아, 그리고 머릿속에 다 있어요. 어느 때 어느 대목 하면 머릿속에 딱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수시로 사자성어를 만들어서 쓰니까요. 그러시군요. 어릴 때 그렇게 논어를 하셔서 공부를 잘하셨을까요? 서울대 법대도 안 돼요. 졸업하시고. 전혀 도움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법대 졸업하시고 행정고시까지 패스하셨잖아요. 근데 그 뒤에 인생의 좌절이. 패스했다고 다 그러는데 네. 행정고시가 아니라 그때는 3급 임용시험이에요. 근데 붙어도 임용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떨어진 건데 자꾸 그렇게 고시에 붙었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평가하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예. 그건 붙은 거라고. 그때 임용이 안 되셔가지고 그건 그러면은. 학생운동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15살 때예요. 중3 때. 4.19를 맞았어요. 국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꾼 우리한테 현대사에서는 제일 가까이 있는 게 4.19예요. 예. 그다음에 육지방정이고 예. 그다음에 이번 촛불혁명이고 그 세 개를 난 현장에서 다 봤어요. 그러셨네요. 4.19 때가 나는 그때만 해도 중3 때니까 네.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국부고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고 존경해야 된다 이런 생각만 젖어 있었을 때예요. 예. 근데 4.19가 나면서 아 이게
독재는 안 되는 것이구나. 민주주의는 엄청난 가치구나. 그게 안 됐을 때 전 국민이 세상을 세울 수도 있지만 물 같아서 군주를 세울 수도 있지만 배를 뒤집을 수도 있잖아요. 네. 본 거예요. 예. 15살 소년의 눈으로. 근데 그 다음에 5.16이 났는데 세상이 또 한 바퀴 확 뒤집히는데 그때는 또 4.19가 그런 얘기를 하면 전부 망하는 형국이더라고. 이 혼란을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나를 학습시킨 선배가 한 분 계셨어요. 예. 뭐 누구라고 하면 세상에 다 아는 분이에요. 어쨌거나 그러면서 대학을 들어가가지고 한일회담 비준 반대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내가 한일회담 반대 주동자가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지고 한일의원연맹 예. 회장 노릇을 하게 됐을 때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러셨겠네요. 예. 어쨌거나 그것이 그 당시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존재하는 한 나는 이 세상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모든 게 막혔었는가를 알게 됐다. 그제서야 알게 되셨고. 예, 거기에 284번인가 다른 분들은 1500몇 개로 붙어 있는데 사찰 넘버가 난 사찰 넘버가 제일 빠르더라고요. 그걸 아셨으면 행시 준비를 안 하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럼 이제 그때 어떻게 보면 사회로 진출하시고 입신양명의 길이 막히고 나서 예, 그래서 서점을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 다른 직장 한 번도 없이 그냥 서점을 한 번도 난 한 적이 없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어디 가나 똑같으니까요. 예. 그럼 그래서- 나이 몇 살에 서점을 정확히 말하면 1973년도니까 예. 내가 45년생이니까 정확히 말하면 군대 갔다 와서요. 아, 장교를 갔다 오는 바람에 좀 시간을 좀 지체해서 늦게 나왔는데 그 대신 내가 마누라하고 해서 얻었고 네. 군대 있으면서 중요한 결혼도 일을 그때 하셨네요. 했고. 네. 예. 그리고 그때 첫 애가 50살이 됐고 예. 그리고 금광호는 아니지만 금원식을 곧 갖게 되고 오. 그런 인연으로 이제 군대 생활 끝나고 바로 나와서 아무것도 할 건 없는데 뭔가 사업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버님한테 300만 원을 대출 받아서 네. 그리고 서점을 시작을 했어요. 아, 그게 73년 7월 3일에 아. 내 기억에도 명백해. 내 인생에 한번 이름을 우선 바꿔달라. 어. 그래서 내가 바꿨어요. 군대까지는 문정흥이에요. 음. 근데 문정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장사를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너무나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서 이름 자체를 돈 잘 버는 이름으로 해달라 그랬더니 어머니가 어디 장명호한테 져서 문희사이가 이 돈 제가 잘 버는 이름이라고 장명호가 틀렸다고 난 생각해. 네, 지금 네. 오늘 돌아갈 집이 없어요. 오히려 정치할 지금 운명의 이름이 결국은 그렇게 됐는지도 된 거예요. 몰라요. 문희상 이름을 얻고 예. 장사를 시작하고 79년 그러니까 6년 만에 11.6이 났어요. 그렇죠. 79년 10월 26일 날 네네. 소위 11.6 사태라고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는 그렇죠. 시간이에요. 예. 그 시간이 내가 정치인이 되는 순간이었다. 아, 그 순간 이제 서점 경영은 딱 접으시고 그날부터 내 눈이 달라지더래요. 우리 아내의 말을 들으면.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서점 자체를 열심히 했다가. 그리고 난 10억만 벌 때까지만 하겠다라고 목표를 예. 세웠는데 그 6년 안에 10억은 벌었으니까요. 아니 말이 10억이지 그때 79년도까지 10억이면 열심히 했어요. 서점 경영하셔가지고 어떻게 예. 보면 굉장히 경기도 성공하셨네요. 전체의 총판이 만들었어요. 그게 숙문당 예, 승문당이 지금도 그래서 있습니까? 도서 총판입니다. 그게 아, 전체 출판계의 100분의 1 지분을 내가 만들었어요. 경기 북부 지역에 의혹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이게 출판계에서는 지금도 나를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요즘 서점이 세대 교체를 하면서 좀 작은 서점들이 망했어요. 또 우리 아들이 이어받다가 지금 대형 예. 서점 생기고 망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서점 경영 성공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아 이제 내가 다시 세상으로 나가야겠다 생각을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때 당시가 삼김 시대 아니었습니까? 80년도 소위 서울의 봄이라는 1차 봄 때예요. 그쵸. 삼김 시대예요. JP, YS, 제- DJ 딱 바로 시절. 그 예. 내가 제일 갈기가 좀 꺼져한 데가 DJ 쪽이었어요. 그때는 나랑 가까웠던 사람들이 YS 쪽에 더 많아요. 그리고 JP 쪽에는 실제로 좀 능력 있는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세 분을 다 뵀어요. 네. 한 열흘 안에 세 분을 다 약속을 잡았어요. 아, JP는 실질적인 얘기를 건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거긴 빼고 YS냐 DJ냐 고민했어요. 아. 그러다가 YS 쪽하고 먼저 얘기가 됐어요. 아. 왜냐하면 우선 내가 거기 묻혀 있을 것 같지 않았던 거예요. 친구들도. 그렇죠. 그러니까 예. 같이 운동권에 최기선이 같은 친구는 상도동에 그때 공보비서관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비서실장을 김덕룡이라고
알죠. 고등학교 예. 3년 선배가 계셨다가 아. 그냥 거기서 와서 빨리 하라고 말해. 그래서 이제 가서 상도동 1층에 가서 기도를 받았죠. 첫날. 그랬더니 인절미 2쪽 잡수시더라고 아침을. 그러면서 새벽에 이제 기도하듯이 예. 기도를 이렇게 안수 비슷하게 하셨는데 이분하고는 인연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내가 드는 게 왜요, 왜? 지금도 생일 카드를 받아도 손주한테 받아도 네. 맞춤법이 틀리면 고쳐주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요새는 내가 틀려. 근데 그런 식으로 좀 꼼꼼하고 치밀하달까 그런 구석이 있는데 예. 이 양반은 너무 널널하더라고. 예, 그래서 예. 아이 그냥 토시가 안 맞아 이게. 예. 기도에도 순서가 있잖아. 예, 예. 야, 이분하고는 안 맞겠다. 이러고 집으로 왔는데 마침 또 그냥 DJ하고 그래서 15분 면담 약속하고 갔어요. 15분 면담이 45분을 끌었어요. 그분이 나중에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원석을 본 것 같더라. 갈고 닦은 거 보석이 될 것 같더라. 내가 말을 물어보고 그러니까 지하로 내려가자. 그래서 도서관 책 서고지 서고. 예. 예나 지금이나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앉아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의자 위에 계셔야 되는데 그건 털썩 앉게 돼 있을 구조가요. 열정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내가 의문나는 거에 대한 해법을 1에서 10 딱 모범 답안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3단계 통일론이에요. 나는 막연한 감상적 민족주의자였어요. 민족 통일이 돼야 된다. 이런 네. 그냥 막연한 생각을 하고 네, 있었는데 네. 이분한테 와서 구체적인 답을 듣고는 너무 내가 감격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확 그냥 이분이다. 이분이다 같이 이렇게 가야 될 생각하고 분은. 그분 앞에서 내가 서야겠다. 내가 평생 사부로 모시겠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난 한 번도 DJ에 대해서는 배신의 감정을 느꼈다든지 무슨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난 단언해요. 네. 아니 JP는 왜 못 만나셨던 거예요? 그분은 학생 회장단으로 이렇게 구성된 멤버 속의 하나였거든요. 예. 이를테면 내가 모인 그룹이 전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안 맞으셨군요. 예. 그때부터 이제 그 DJ를 만나셔갖고 한동안 고생하셨군요. 당일날 미션을 받았어요. 예. 연청이라는 조직을 예. 전국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내가 자신 있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고 그 다음 날부터 했어요. 그래서 30만 명을 만들었다. DJ 청년 조직. 그 당시에 정치를 좀 하겠다고 생각한 청년들은 다 삼김 가운데 어느 누구의 그렇죠. 정치인을 따를까 뭐 이런 게 꽤 그렇습니다. 화두가 됐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도 없고 끝도 없는데 이제 우리 아까 책 얘기 삼국지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꼭 삼국지에서 조조, 유비, 송건 그렇죠. 그 중에 이제 어떻게 예. 내가 어떤 길을 갈 것이냐 이걸 꼭 고민하는 것 같기도 해요. 이장님 씨 논어 얘기를 조금 들어가겠습니다. 논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효라는 건데 그 논어에서는 효를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알고 얘기하셨는지 모르고 얘기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신의 예지를 얘기하셨어요. 네. 인의예지. 인의예지. 네. 근데 인의예지가 원래 꼭지가 하나 더 있어요. 신이에요. 인의예지 신. 그쵸, 이게 5개가 인의예지, 신. 가능한데 그것이 전부 윤리예요. 예. 그리고 그 윤리집에 전부 수직적 인륜의 문제, 음. 도덕의 문제, 이런 질서의 문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만든 논리들이라고요. 구조 자체가. 네. 너무 거창한데. 그렇죠. 효가 가장 기본이 되면서. 예, 그러다 보니까 네. 부모, 자식, 부자, 유친 예. 그 말 자체가 부모, 자식 간에 효가 있어야 된다. 부모님한테 효도해야 된다. 무조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그 위정편에 특히 예. 효에 대한 이야기가 맞아요. 여러 효정, 편 위정에 나와요. 언급이 돼요. 예. 그 중에 이제 맹무백 같은 경우 공자에게 맹무백. 맹무백이라는 제자가. 예, 이제 물었을 때 예. 공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공자가 부모가 오직 자식이 병들까만을 걱정하게 하는 것이다. 맞아, 맞아. 효란. 그리고 자유가 공자에게 물었을 때는 오늘날의 효도는 부모를 잘 부양하는 것만을 일컫는다. 그러나 개와 말도 모두 길러줌이 있는데 공경하지 않으면 무엇으로서 구별할 수 있겠는가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아가 또 공자에게 묻습니다. 그때는 부모님의 내면의 애로사항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생란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네, 네. 예,
어떤 해석자는 이것이 이제 부모님의 내면적 고충을 들여다보는 것이 곧 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이 제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같은 개념도 다 좀 다르게 얘기를 해요. 본인이 하고 있는 효는 혹시 뭔가요? 그 중에서? 전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해야 되는데. 하셔야지요. 아, 죄송합니다. 자꾸 방송에 나오면 반성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 뭐 공자에 나오는 효를 다는 모르지만 옛날에 이제 학교 다닐 때 그 기억나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항상 안색을 좀 부모 앞에서는 밝게 하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거더라고요. 의장님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김대중 후보가 같이 고생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됐을 때 제일 먼저 아버지 묘소에 가셨다는 일화를 본 적이 있어요. 내 인생을 통틀어서 정치 예. 인생 중에 예. 가장 기쁜 날 하나 고르라면 예.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던 날이에요. 네. 그 모든 것, 그 이후는 난 덤으로 산다라고 그때 결심했고 그걸 글로 남긴 게 지금도 있어요. 그러시군요. 그 이유는 난 덤이다. 음. 여기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만나는 순간에 자유가 들것처럼 만발한 세상,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 그리고 남북의 평화가 예. 통일이 예. 무지개처럼 솟아오르는 세상. 이 얘기를 딱 하셨는데 그게 꽂혀서 그걸 이제 이루는 세상이 됐구나 라고 했는데 마음에 딱 걸리는 게 아버님이에요. 아버님은 박정희 매니아였다고요.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이라는 걸 나하고 같은 선거에서 1등만 2번이나 하셨어요. 그러셨어요. 그런 정도로 아주 뭐라 그럴까 충실한 박정희 주의자예요. 그런데 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가서 데모하고 계속 그러는 걸 계속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너무 속상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새 난 특히 그 심정을 너무 많이 알겠더라고. 이제 내가 리타이어하게 되고 아들하고 관계가 생기니까 그렇죠.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예. 이런 생각을 내가 갖게 되더라고. 예. 어쨌거나 예. 그런 속에서 그래도 얼마나 열심히 또 나를 마지막에 이제 떨어진 다음에 또 한 번 시키려고 애를 쓰셨을 때는 아버지가 죽기 사기로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나를 당선시켰어요. 예. 그리고 그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신문에 다 났어. 이건 아버지가 기진맥진 해가지고 아들을 위해서 결국 당선시키고 돌아가셨다. 당선 딱 되는 날 내가 그래서 딴 데 안 가고 12월 17일인가 왜 추웠는지 굉장히 추웠어요. 그래서 아버지 묘소에 갔어요. 가가지고 큰전하고 아버지 내 말 맞았죠? 난 이 말이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때야 통곡인지 오열인지 온갖 쏟아지면서 그냥 그날 하였어요. 아버지랑. 아버지도 아마 즐거워하셨을 거예요. 효는 못 하셨네. 공자에 보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게 효라고 했는데 본인의 뜻이 있으셨을 거고 근데 아버지께서는 사실은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기진맥진하게 또 나중에는 지원을 해주셨고 모든 사람들은 다 불효자죠. 그런 거 같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속을 알겠어요. 예.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어요. 예. 지금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아드님으로 생각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다 원을 다 그랬으면 트셨어요. 내가 마음이 편하겠어. 당연하죠. 논어 얘기를 좀 들어가겠는데요. 좀 더 의장님께서 항상 잘 사용하시는 논어 글귀 가운데 저희가 대표적인 거 3개를 좀 모아봤습니다. 자, 문희상의 논어 속 어록 예,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무신 불립. 예, 이게 공자의 안연편에 실려 있는 말인데요. 예. 자공이 공자에게 정치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공자가 답변했던 것이 우선은 족병, 그러니까 군사를 갖추는 것, 그다음 족식, 먹을 것, 백성들에게 풍요롭게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이 이 공부가 좀 민심, 부족하셨네. 예, 민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민심. 예,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자공이 그렇다면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라고 예. 했을 때 우선은 병사, 그걸 먼저 없애도 된다. 그 다음에 먹을 건 없애도 된다. 하지만 끝까지 남겨야 할 건 그 신의,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정치의 근간. 백성들의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것 자체로 모든 것은 허망하다라는 메시지가 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먹을 것보다도 네. 최종적으로는 신의가 더 중요하다.
조금 달라요. 그래요? 예, 예. 아니 정확하게 짚으신 거예요. 예, 문제를 다 짚으신 거라고.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 먹는 거 그건 경제입니다. 경제. 그리고 군사병은 안보입니다. 그렇겠죠. 안보하고 경제는 언제든지 정치의 가장 중요한 요체예요. 예. 그걸 잊으면 안 된다. 예. 안보하고 경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정치는 뭐냐? 안보하고 경제입니다. 그걸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치가 아니에요. 예. 국태 민안, 국민이 편안하게 하고 백성이 안심하게 하고 네. 편안하게 하는, 그리고 태평스럽게 하는 예. 국태 민안이라는 거예요. 국리민복. 이게 다 국민의 행복인데 예. 그 조건이 두 개란 말이에요. 안보하고 경제란 말이에요. 네. 네. 그걸 못 해놓으면 정치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재밌는 것이 음. 무신분립을 하나 더 저게 한자 얘기한 거예요. 밥식 이렇게 식자, 식자. 겸자, 예. 그리고 신자 이랬거든요. 그래서 셋 중에 먼저 버려야 한 부득이라는 말의 어원이 거기에요. 안연편에 부득이라는 말이 부득이. 나옵니다. 부득이 하나를 없애야 된다면 뭘 버릴까요? 버리냐? 안보를 버리라는 거예요. 공자가. 그러면 두 번째는요. 그랬더니 경제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그 속에 반문이 들어가요. 그럼 신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라는 의문이 당연히 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랬더니 그때 무신분립이야. 신뢰가 없으면 치자와 피치자 간에, 국가 구성원 간에 공감력이 없고 서로가 신뢰가 떨어지고 없어지면 그건 국가가 아니야. 국가가 아닌데 무슨 안보를 하고 무슨 경제를 하나. 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정치의 어떤 요체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예. 경제나 안보도 물론 단단히 하기가 쉬운 건 아니지만 이 신을 국민과의 사이에 갖기는 그렇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대통령의 임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 국민 통합과 국가 경영이에요. 음. 국가 경영은 더 말할 것도 없이 경제하고 안보예요. 네. 그걸 잘하면 성공한 거예요. 그러나 국민 통합을 못하면 빵점이에요. 나는 항상 얘기해요. 대통령의 업적, 정치인의 업적은 곱셈이다. 플러스해서 점수 이렇게 평균 점수 얼마 이렇게 더하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를 빵점하면 곱셈이 돼서 전체가 빵이 되는 거예요. 국민 통합 못한 대통령은 안보를 암만 잘해도 경제를 암만 잘해도 아무것도 없는 이름 사라지는 역사 속에서 예. 그런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 네. 본질을 딱 지적하고 있는 게 무신분립이라는 안현편에 나오는. 이번에간이 바로 앞이었어요. 그래서 만나기 무신분립이라는 논어에 나오는 말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나라 자체가 아니거든요. 공동체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유명한 말이다. 자공이 이제 예. 원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정치는 어떻게 봅니까? 그랬을 때 답변하시는 것 중에 이제 조경이나 안보 이게 제일 첫 번째 복식 그다음에 경제를 얘기하셨는데 맨 나중에 믿으시는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면 먼저 믿으시는 버릴까요? 그랬더니 안보를 먼저 버려요. 그다음에 경제를 버려도 좋다고. 그럼 믿으시니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랬더니 그때 이제 무신분립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신뢰가 없으면 그 자체가 공동체가 아니니까 국가가 아니니까 안보할 필요는 경제할 필요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전 그 말이 좋아서 응용도 많이 하고 신으로 제 정치 철학으로 삼고 있습니다. 손가락 걸고 나오는 화면 있잖아요. 네, 네. 네. 어떻게 아는지 그때 그걸 뒤져가지고 옛날입니다. 그냥 그러게요. 예. 야당 천박당사를 찾아가서 내가 여당 대표로서 그때 한 얘기거든. 저는 실은 조선을 좀 돌이켜보면 예. 조선이 우리의 역사를 통틀어 봤을 때 굉장히 긴 왕조를 유지했잖아요. 예. 실제로 임진왜란이나 뭐 이런 내후외환에 시달리면서도 그렇게 극복해낼 수 있었던 동력은 분명 나라가 지금 망해서 막 임금이 저 도망치고 있는데 백성들이 먼저 들고 일어나서 그렇죠. 의병 활동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실은 이건 어느 나라에서도 좀 찾아보기 힘든, 특히 일본과 비교하면 일본은 그냥 적의 장수가 그러니까 항복을 하면 예. 그걸로 끝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다 대항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저는 근본에 결국 신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예. 그 설명을 그렇습니다. 또 들으니까 그게 확실히 정치 이해가 되네. 요인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국민들이 공감대를 확산하고 지지해 줄 때만 정치는 의미가 생긴다. 국민한테 배신당하거나 국민이 우습게 알게 되면 그때는 정치는 암만 잘해도 소용이 없다. 어떤 그런 기본 원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극한의 상황을 설정하니까 이해가 확 됩니다. 예. 다음
말로 넘어. 어떤 벌써 말일 것 같으세요? 조사를 많이 하시네. 예, 화이부동 아닌가? 네, 맞습니다. 화이부동. 화이부동. 내 신념이에요. 정치가 민주주의라고 불리우는 이후에는 화이부동이라는 말같이 같이 있는 게 없어요. 저는 예. 민주적 리더십의 알파요 오메가예요. 예, 저거는 짝이 있어요. 예, 공이포라라는 말이 있어요. 논어는 보면 형태가 지도자는 이제 네. 군자는 그래요. 네. 네. 군자는 이렇고 소인배 그러니까 따르는 자들은 이렇다라고 네. 하면서 그걸 구별하거든요. 근데 저것도 군자는 화이부동하는데 소인배들은 동의불화해요. 일사불란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게. 네. 그러면 잘 될 것 같잖아요. 일사불란하고. 근데 그걸 벗어나지는 못해. 네. 다양한 생각을 못해. 네. 창의력도 없고. 네. 그러나 불화해요. 지도자들은 리더들은 군자는 네. 정치하는 사람은 예. 한마디로 얘기해서 화이부동이에요. 같지 않아요. 다양성을 인정해. 민주적 리더십은 다 달라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달라야 돼. 네. 국회는 다양성 중에서도 왕이에요. 국회에서 싸우지 않으면 어디서 싸우겠어요? 그렇죠. 의견이 다른 사람이 다 와야 맞는 거예요. 똑같은 네. 사람만 들어오면 그냥 일색독재죠. 그렇죠. 국회는 싸우는 데예요, 사실은. 근데 말로 싸우는 거예요. 논리 가지고. 예. 어떻게 하면 나라를, 국가를, 안보를 잘 지키고 국민민복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를 가지고 매일 다른 생각을 얘기해야 돼요. 그러나 화합해야 돼요. 전체 대한민국을 하나로 묶어야 돼요. 동서를, 남북을. 이게 하나로 묶어야 세계로 미래로 가죠. 이 구절을 보면서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에서 예. 그 퀸을 주인공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때 그 프레디 머큐리가 그 퀸을 이렇게 좀 벗어나서 예. 혼자 솔로 앨범 그렇죠. 활동을 한 적이 예. 있습니다. 그때 멤버들에게 이렇게 나중에 얘기를 해요. 아니 내가 솔로가 돼서 하면 되게 잘할 줄 알았는데 막상 내가 그 솔로 작업을 해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내가 하자는 대로만 하더라. 그러니까 좋은 음악이 안 나오더라. 아, 맞아요. 너희들처럼 이건 안 된다고도 좀 얘기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쵸. 그러지 않으니까 오히려 예. 내가 더 망가지더라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음악을 만드는데도 그러한데 정치는 또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모니예요. 화합. 군자는 같지 않으나 부동 다 생각이 다르고 개성이 분명히 있지만 화합한다. 더 큰 것에 하나가 된다라는 화이부동은 민주적 리더십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오케스트라의 콘덕터 같은 리더십으로 모두가 다른 목소리가 나는데 지휘자의 손짓 하나로 모두가 하나가 되는 이런 화합하는 하나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케스트라 단원과 국회의원의 차이는 오케스트라 단원은 각자 서로 다른 소리를 연주하지만 이게 큰 화합이 돼서 아름다운 음악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자기의 음을 연주하는데 그렇죠. 우리 의원님들 가운데서는 이제 그렇지 않은 그 전제를 모르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말하자면 과연 화이부동의 점수를 몇 점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다른 원칙이 하나 있는데 나오나 모르겠네요. 어떤 원칙이에요? 한번 맞춰보세요. 성공후사가 나오니까 성공 후사는 없습니다. 뒤에 4번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세 개만 준비해서. 그러니까 사리사욕을 없애고 그 다음 단계로 가려면 선당후사라고들 얘기하는데 선당후사라는 말은 없는 말이에요. 예. 당리 당략이 있어요. 그 다음 사리사욕보다는 예. 좀 웃길이 있어요. 예. 당이 살아야 산다 그런 뜻이죠. 근데 예. 그보다 더 우가 성공후사예요. 국리민복이 있어요. 네. 나라의 국가의 이익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 그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인류의 전체 공존하는 또 계획이 있어야 돼요. 가치는 자꾸 이렇게 하나씩 올라가는 거니까요. 그 단계별로. 그걸 모르고 여기에 파묻히는 그런 욕심이 생기면 그건 공동체가 아니죠. 아까 말한 무신분립도 그 중요성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안 된다 이거예요. 허위 평론가가 생각할 때 국회 이미지.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아이, 의장님 다 얘기해볼까요? 이해하세요. 그럴까요? 네. 실은 저는 뭐 네. 국회에서 좋은 모습도 못 본 건 아니지만 더 많이 매스컴에 비치는 건 이른바 이전 투구의 모습이라고 얘기하죠. 예. 그러니까 진흙탕에서 싸우는 개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욕한 거 아닙니다. 근데 정말 뭐랄까요? 아니 분명히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 같지만 실제로 정말 그럴까? 그냥 눈앞에 어떤 이익, 당장 내가 표가 되는 것을 위해서 저렇게들 싸우시는 건 아닐까? 라는 그런 이미지가 지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더 많이 좀 갖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물 흐르듯이 잘 흐르면 거기에 든 언론이 카메라를 안 비춰요. 그럴게요. 뭔가 이제 자극적인 싸우는 거. 곳을 또 네. 비치는 탓도 있는 것 같지만 맞아요. 아무튼 일반적인 이미지가 이런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상호 존중이라는 기본 민주주의 원칙, 다양성의 인정, 상대가 나랑 다르다. 이렇게 출발하는 훈련이 우린 덜 돼 있어요. 예. 내가 남은 여생의 꿈이 있다면 초등학교 중심으로 어린이 회의 진행법, 토론법 이걸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20대 중고등학교 어차피 18살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네. 그들한테 훈련해야 돼요. 예. 정당의 의무를 가지고 국가가 준 예산 중에서 정책으로 쓰는 비용 중에 상당 부분을 투자해가지고 네. 그들을 가르쳐야 돼요. 예. 그리고 토론을 해야 돼요. 그래야 30대 총리 나와요. 배랑가 어느 날 30대 짠하고 나와야 소용없어요. 뭘 알아야 면장을 하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성공후사가 아니고 어떤 게 준비되어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내가 많이 쓰는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예. 뭐 자식은 자식답게, 뭐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예. 신하답게라는 그 논어의 안연편에 나오는 글귀인데요. 네. 그 유교의 아주 핵심적인 가치 중에 하나가 정명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를 정자, 이름 명자를 쓰는 건데 이름을 바르게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그것이 갖고 있는 그 정체성 자체에 대한 본질을 탐구하는 것, 동시에 그 질서 자체를 뛰어넘지는 않는 것을 이제 뜻하는데 중요한 건 요즘에 이제 이걸 현대적으로 해석할 때는 이것이 낡은 개념이라기보다는 어차피 우리가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하려면 결국 충과 효 혹은 뭐 인과 예 같은 이런 중요한 가치를 다 갖춰야 임금은 임금다울 수 있고 신하는 신하다울 수 있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네. 의장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청청, 여여, 야야, 네. 언론. 저 생각에 동의하는 게 아니라 예. 그 어법, 아, 답 다 와야 된다는 거예요. 청청여여 야야 어는 청와대는 청와대다워야 하고 여당은 여당다워야 하고 야당은 야당다워야 하고 그리고 언론은 언론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어떤 게 청와대다운 거고? 청와대는 모든 가치의 총화예요. 뒤집을 수도 없고 반대로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예. 당당하고 성과를 내고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그런 가장 최종적인 책임이 청와대이기 때문에 예. 누구한테 핑계를 잡으면 안 돼. 청와대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국회에 무슨 국민에 이렇게 하면 안 돼. 모든 건 내 책임입니다라고 해야 청와대. 그래서 청와대가 늘 청와대다워야 청와대 된다는 나와야 것이고 여당은 여당다워야 돼. 여당이 모든 국회의 기본이 여당이 주거든요. 네. 근데 국회의 원책임은 상권 분립에 의해서 청와대를 에 대해서 비판해야 되거든요. 예. 지평부인 청와대를 향해서 할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게 기본 임무라고. 그걸 잊어버려요. 예. 그리고 거수기 노릇만 해. 거기서 하라는 대로만 하고. 예. 이렇게 되면 주도권을 상실하고 여당이 여당답지 않은 거예요. 예. 또 야당은 비판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반대를 하기는 반대. 공존의 논리, 상생의 논리를 버리고 아예 적으로 여겨서 상대를 그냥 멸실시키려고 예. 그렇게 하는 그 야당. 그건 요번에 심판받았죠. 예. 대안을 내는 정책에서 민생을 유지로 하는 그런 비판을 해야 되는데 네. 그냥 계속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딴죽 걸기 하고 트집 잡기 하고 예.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국민이 실증나는 거예요. 네. 야당은 야당다워야 돼. 예. 그다음에 언론은 언론다워야 돼. 언론이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르쳐줘야 돼요. 네. 이건 옳고 이건 그러다라고 중간 역할을 해야 된다니까요. 체크 앤 밸런스라는 민주주의 원칙의 상권 분립은 제4 권력이라고 볼 수 있는 언론과 또 시민단체와 이런 성숙한 제도 속의 시스템 안에서 점점 굳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만 고장이라도 안 된다고. 예. 오늘 이제 의장님 뵙고 의장님의 이제 평소 철학까지 쭉 듣고 나니까 더 이해가 깊어지는 것 같은데 앞으로 올 21대 국회에 뭔가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국회는 민주주의의 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보루예요. 이것도 사자성어를 인용해서 저거 합니다만 이건 맹자 2루편에 나오는 거예요. 자모임모라는 말이 있어요. 자모임.
자기 스스로를 업신여기면 남이 귀신같이 알고 와서 업신여기는 거예요. 국회가 당당하고 국회가 할 일을 하고 그래야 무시 안 당하는 거예요. 국회를 국민이 더 대통령보다도 정부보다도 무시하면 국회가 욕을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슨 말을 해도 믿질 않는 건 아니에요. 무신분립 아니에요. 그래서 스스로를 업신여기지 말라 이게. 가만히 보면 서로가 침뱉게 하는 거예요. 난 국회가 국회다워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모인모예요. 그 말이 딱 있어요. 세 가지예요. 맨 끝은 자벌인벌이에요. 우리나라가 스스로가 서로 쪼개져 가지고 계속 싸움하면 남의 나라가 와서 거기서 주워먹는 거예요. 그 중간에 가정을 얘기하는 게 있어요. 가정에서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싸움하면 남들이 먼저 알고 와갖고 무시해 그 집안을. 다음에 한 번 더 맹자편을 하시죠. 저희가 공부가 안 돼 있어가지고. 결론부터 얘기하면 자모인모입니다. 예.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 없으니 여기지 말고 국회의원의 당당함을 그리고 국회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세상에 윤리위원회가 없는 이런 국회가 전 세계에 있겠으며 아니 우리나라는 어느 조직이 있겠어요? 조그만 시골에 친목계를 해도 징계 규정이 있어요. 회비를 늦게 안 된다든지 무슨. 우리는 윤리위원회가 없어요. 있어도 약간 형식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형식적으로 끝났다고는 되잖아요. 예. 없다니까 지금 현재. 지금 없고. 없어요. 한때 잠깐 있었던 적도 있었죠. 잠깐 있는데 예. 그거 특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임기제로. 특위였군요. 임기가 끝나니까 없어졌어요. 당장 21대 국회는 만들어야 돼요. 윤리위원회를 상설로. 그리고 거기서 규제를 해야 돼요. 예. 오늘 이제 의장님과 논어 책을 가지고 의장님의 삶과 함께 논어를 봤는데 논어를 읽은 건지 의장님의 삶을 읽은 건지 네. 두 개가 정말 같이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을 아마 한 번쯤 읽어보신 분도 있고 아직 못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네. 자 어떻게 이 책을 좀 읽으라고 좀 권해주시죠. 그 의장님 말씀 들으면서요. 실은 저희가 논어를 중심으로 얘기했습니다만 네. 실제 공자는 현실 정치에서는 패배한 사람이에요. 그게 잘 부각이 안 돼서 그렇지 당시에 이른바 상갓집 개라는 그런 막 이렇게 비아냥 그 조롱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항상 제후들을 찾아다니면서 뜻을 설파하려고 했지만 아무도 안 들어준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공자가 실패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공자가 주창했던 그 사상들은 후대에 남아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 각인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의장님이 하신 말씀도 그런 대의가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 국회에 꼭 계속 계승되리라 생각을 하고요. 네. 논어책 자체를 읽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래도 유용한 가이드북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 고 신영복 선생의 강의, 나의 동양고전 독법이라는 책입니다. 대중강연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쉽게 그리고 지금 여기에 감각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어를 비롯해서 여러 고전을 만나게 된 게 아시다시피 이 1968년에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20대의 나이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 동양고전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마음 공부를 했다라고 쓰고 있는데 그런 신영복 선생의 좀 일들을 떠올리면서 이 책을 읽어보시면 논어를 좀 쉽게 읽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의장님 이제 20대 국회가 마무리됐는데 어떻게 큰 짐을 일단 내려놓으셨다고 후련한 마음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딱 넘기시고 나면 제일 먼저 뭐가 하고 싶으신지 궁금하네요. 저 시골 집으로 갈 거예요. 옆에 40평 단층집 하나 짓고 10평 꽃밭, 예. 10평 텃밭 예. 이렇게만 있으면 난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상추 씨도 뿌리시고 그렇습니다. 좀 그러시고. 실제로 할 수 있겠어요 이 손으로. 근데 그래도 예. 꿈은 뭐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네,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주체들로 언론도 하나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고 국회 방송이 그런 역할에 앞장서는 그런 국회 방송이 됐으면 좋겠고 예. 좀 품격 높고 국민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지원해주고 성원해주는 속에서만 꼽힐 수 있는 거예요. 네. 많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문희상 의장의 인생책 논어 함께 읽어봤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뭐 읽지 맹수지입니다. 쏟아지는 새로 나온 책 속에서 오늘 뭐 읽지 고민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책 읽지 주목해 주십시오. 국회 도서관이 추천하는 수많은 책 중에서 저희 PD와 작가가 직접 읽고 생생한 후기를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이 PD님, 김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책도 참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책 고르셨나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책은 정치의 품격입니다. 저희 국회 방송과 아주 잘 어울리는 책이네요. 작가님은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책은 노모포비아, 스마트폰이 없는 공포입니다. 그럼 두 분 이 책 왜 선택하셨는지 이유를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이 정치의 품격이란 책은 좀 어렵지만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갖고 왔습니다. 이 책에서는 민의를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청렴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바닥을 친 지 오래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선거권자와 유권자들이 어떤 기준으로 선출직 공직자들의 도덕성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정치적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책입니다. 작가님, 그럼 이 책을 고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죠.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무인도에 가도 스마트폰만 있음 살 수 있다. 아니요. 그럴싸한데 저는 전기가 없으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도 드는데요. 이게 제가 지은 말인데요. 그만큼 이제 스마트폰은 우리 생활에 없으면 안 될 물건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일명 스마트폰 없이 못 사는 현대인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책입니다. 네, 그럼 저희 정치의 품격 책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죠. 이 책은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은 책에 쓰게 된 배경과 문제 제기, 그리고 연구 개요를 설명하고 있고요. 2장에서는 한국 정치 문화에 대한 분석, 3장에서는 리더십의 자질에 관한 이론을, 4장에서는 미래의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바라는 도덕성의 기준을, 5장에서는 스스로 도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 방법을 주로 다루고 있고 6장에서는 도덕성 평가의 실제 활용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누군가요? 이 책의 저자는 세 분이세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서울대 명예교수이자 한국사회학회 회장이죠. 사회학자 김경동 박사님, 그리고 이화여대 명예교수이자 대학원장을 역임하신 분이죠. 정치학자 진덕규 박사님, 그리고 전 정무수석이자 국회 사무총장을 지내신 분이죠. 박형균 교수님입니다. 가만 보니까 저자들이 한쪽으로 치우쳐진 분들 아닌가요? 네, 좀 그런 것 같은데 이 세 분이 모여서 이렇게 책을 쓰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 정치 색깔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사회학자, 정치학자, 그리고 현직에서 직접 의정 활동을 했던 분이 집필한 책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좋았던 점은 일단 제목부터가 너무 딱딱하고 내용도 어렵잖아요. 근데 그 사이사이에 시들이 한두 개씩 포함이 돼 있어요. 뭐 상황을 말해주거나 이해를 돕는 그 시들이 마치 어떤 딱딱한 바위 위에 감성 한 방울 딱 떨어뜨린 느낌이어서 좋았고요. 이 책을 내년에 투표권이 생기시는 분들, 이제 20살이 되시는 분들이 꼭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그 선거 하나하나가 우리 생활에 되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읽고 내가 어떤 사람을 뽑을지 명확한 기준을 세운다면 좀 더 현명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다음 책 노모포비아, 스마트폰이 없는 공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책 살펴보기 전에 작가님은 이미 아실 테고 이 책의 제목에 들어있는 노모포비아, 피디님 이 말 뜻 아시나요? 노모포비아라 하면 늙은 엄마에 대한 공포. 노 모바일 포비아, 스마트폰이 없는 공포를 얘기합니다. 최근에 코로나19로 팬데믹이 선언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2050년에는 또 다른 팬데믹이 온다고 해요. 그게 바로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한 근시가 머지않아 대유행으로 자리 잡을 예정이다 라는 무서운 얘긴데요. 이 책에서는 우울증, 성병, 과체중, 싱글 트렌드까지 스마트폰이 우리의 모든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노 모바일 폰 포비아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위기를 가져올지 궁금하신 분들은 모두 봐주시기 바랍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작가가 궁금해지는데요. 만프레드 슈피처라는 분이죠. 네, 독일의 뇌과학계의 1인자예요. 그리고 스마트폰에 관련한 책을 4권이나 집필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면한 사회 문제를 정신과학적, 뇌과학적, 사회심리학적,
이게 다각적으로 사례를 제시하면서 분석을 하고 이제 설득력 있게 호소하시는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연구 보고서를 보고 인용을 하면서 통계가 있어서 더욱 설득적이다.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통계가 과체중이 디지털 미디어의 부작용 중에 하나라는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스포츠 활동을 위한 시간이 줄어들고 걸음걸이가 33%가 느려졌대요. 그래서 이제 과체중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통계가 가장 인상이 깊더라고요. 현대인들 정말 스마트폰을 많이 쓰고 있는 만큼 많이들 이 책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특별히 추천할 만한 대상이 있을까요? 아마 다들 한 번쯤 경험하셨을 텐데 이제 스마트폰이 실제로 울리지 않았는데 진동이 온 것 같은 소리 들으신 적 있으시죠, 다들? 이게 유령 진동이라고 실제로 있는 증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이라도 이런 유령 진동을 겪었던 사람이라면 아, 내가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겠구나 아니면 됐구나 라고 느끼면서 인정하시면서 한 번쯤 보면 좋을 책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치의 품격과 노모포비아, 스마트폰이 없는 공포 두 권의 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뭐 읽지에 대한 고민이 해결되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책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 뭐 읽지? 오늘 이 책 읽지.